자, 우리 이제 복습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부터 배우고 있냐면 이 이제 조선 끝자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1863년에서부터 1910년까지 바로 일제강점기 집권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요. 약 50여 년간의 이야기를 배우게 돼요. 그 중에서 10년 동안 누가 흥선대원군은 누구의 아빠냐면 고종의 아빠죠. 진우도 어서 오시고요. 고종의 아빠 흥선대원군이 어떤 개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죠. 비변사 없애고 서원 없애고 경복궁 중건하였고 이런 거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였죠. 전정, 군정, 환정을 각각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복습하였죠. 자, 그 다음에 외교. 요거 하다 말았습니다. 그렇죠? 외교는 지난번에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수빈이도 어서 오시고요. 외교는 지난번에 이제 병인 박해까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요거는 좀 필기는 나중에 선생님 필기하라고 할 때 하시면 돼요. 필기할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설명할 것들을 먼저 쭉 적으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할 내용을 따로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병인박해 같은 경우는 이제 천주교 신자들 그 다음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은 사건이에요. 특히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당해요. 천주교인들 약 8천여 명, 7천에서 8천여 명 정도가 처형당했다고 해요. 어제 아마 이제 절두산 이야기하면서 선교지 이야기하면서 거기가 이제 이런 곳이 있었던 장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천주교 신자들이 죽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흥선대원군과 손을 잡고 천주교를 전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별로 실이득이 없게 되자 흥선대원군이 판단하기를 얘네랑 손잡았다가는 나까지 덤탱이 쓰겠다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손절을 한 거죠. 자, 선생님 다시 한번 국제정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제 어떤 전쟁을 이야기했냐면 아편 전쟁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미국 여기 청나라에서 있었죠. 1차, 2차. 2차 아편 전쟁 때 누가 중재를 해주느냐? 러시아가 중재해 주면서 자, 요 일대를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남하였느냐? 요거까지 설명했었죠.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면 동쪽으로 갔느냐?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였다가 모스크바에서 흑해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다가 자, 유럽들에게 반대에 막혀서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크림 전쟁이 있었다. 보들보들한 전쟁 느낌상 나이팅게일 이야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 전쟁에 패배하면서 서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되자 눈을 어디로 돌렸다? 극동아시아로 돌렸다라는 것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러시아의 성장을 막았던 나라가 영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영국과 러시아는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또 누가 있느냐? 이제 프랑스가 있었어요. 프랑스는 영국이랑 손잡는 게 좋을까? 러시아랑 손잡는 게 좋을까? 하다가 영국이 너무너무 성장하는 게 좀 그래.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누구랑 손을 잡고 있다? 러시아랑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사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프랑스는 또 독일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랑 러시아랑 또 손을 잡게 되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죠. 갑자기 여러 나라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게 되니까 지금에서야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은 이런 복잡한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현서, 승수도 어서 오시고요. 어,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여튼 지금 러시아는 누구랑 친하다? 좀 프랑스랑 친한 사이이다. 그런데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누굴 견제한다? 러시아를 견제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성립이 될까요? 예, 사실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죠. 플러스 알파, 이 당시에 프랑스는 지금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쁘느냐? 여러분들 이제 이 시대를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예, 다현이도 어서 오시고요. 이 제국주의가 뭐냐면은요, 이제 황제 국가가 되어서 영토를 계속 서구의 열강들이 펼쳐 나가서 식민지 지배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프랑스는 지금 멕시코에 괴뢰 정부, 쉽게 이야기해서 자신들의 허수아비 정부를 세워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반란이 일어났어. 그럼 이거 진압하려면 또 군대 보내야 돼. 그쵸? 그리고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 지금에 보시면은 베트남, 라오스, 뭐 태국 이런 동네 있죠? 요 지역에다가 지금 사람들 전쟁 치르느라고 거기 지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야. 어, 그런데 지금 동양에 이 조선에 신경을 쓸 수가 사실은 없겠죠? 이런 상황이었다. 자, 근데 그걸 몰랐던 천주교 신자들,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과 흥선대원군은 제대로 거기에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이 관계가 안동 김씨에게 발각이 되자 흥선대원군이 손절하였다라는 것까지 어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병인박해가 일어났고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죽는 사건이 생겨났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선교사 9명 중에서 9명 말고 한 명이 이제 탈출해서 어디로 가느냐? 청나라로 돌아가요. 그때 때마침 그 청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로즈 대령이라고 하는 해군 함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걸 빌미 삼아서 조선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병인년에 서양인들이 일으킨 소란이다라고 해서 병인 양요라고 할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연도는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1866년도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사실은 이거 둘 다 이제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프랑스와 관련된 일이죠. 근데 이 사이에 사실은 미국과 관련된 일이 하나가 더 터져요. 병인양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이야기할게요. 제네럴 셔먼호 사건. 이건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한번 보기 좋게 해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뭐냐면은요. 참고 삼아서 요 제네럴 장군이죠. 이 셔먼 장군 이름이에요. 남북 전쟁 때 있었던 미국 남북 전쟁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인데요. 이거는 상선이에요. 상선. 교역을 하기 위한 상선. 근데 이 상선이 청나라에 있다가 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병인박해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 털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보물이 많을 것이다. 그 중에서 옛 고려의 수도였었던 평양에 보물이 많이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됐고 이 제네럴 셔먼호는 상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함포로 무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함포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제 장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장렬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임진왜란이나 이럴 때 거북선이 쏘았던 함포 이런 것들은 뭐냐면 쇳덩이를 날려보내는 거죠. 홍위포라고 하는 여러분들 혹시 병자호란 때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어요. 병자호란 때도 홍위포가 조선을 굉장히 괴롭혔다. 그리고 명나라가 청나라를 괴롭힐 때 썼던 대포대. 이것도 사실 쇳덩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가 등장하냐? 장렬탄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포가 빵 가가지고 이제 뻥 터지는 거예요. 화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장렬탄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이걸 이따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 어쨌든 이 제네럴 셔먼호는 이 평양에 보물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조선의 기본 원칙은 외교를 하지 않아요. 국가의 허락 없이 외교를 하지 않고 대신 들어온 배가 있으면 뭐 먹을 것도 주고 자 챙겨서 돌려보내 준다라는 게 조선의 외교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이 당시에 이제 평양에 평양 감사 박규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은 흥선대원군이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개화파 문을 여는 사람들이죠.
신문물을 받아들인 사람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흥선대원군의 중용을 받았더니 이것도 이상하죠. 우리 흥선대원군 하면은 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냐면 문을 닫아버린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개화파를 등용해. 자, 우리는 여기서 이미 알 수 있다시피 흥선대원군이 완전히 문을 닫자. 나는 절대 서양과 문을 열 마음이 없는 그런 꽉 막힌 사람이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보시면은 이미 병인박해 이전에 누구랑 손잡으려고 했어서 프랑스랑도 손을 잡을 생각도 분명히 존재했었죠.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다 생각하자 손절을 한 거였을 뿐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박규수가 있는데 이 제네럴 셔무너가 교역을 안 한다고 하니까 막 대포 쓰고 난리를 친 거야.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박규수가 이 평양에 있는 대동강이 있죠. 이 대동강이 이제 여름이었어. 이 당시 제네럴 셔무너가 들어왔을 때 비가 와가지고 대동강의 수위가 높아졌는데 이걸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비가 멈추니까 물이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배가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히게 돼. 자, 요때 박규수가 이제 여러 배에다가 불을 붙여서 제네럴 셔머노에 옮겨 붙게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화공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네럴 셔머노는 불타 없어지고 여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싹 다 죽어버립니다. 자, 일단 알아두세요. 이 제네럴 셔머노는 근데 누구와 관련된 거다? 미국과 관련된 사건이다. 자,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서 터지면서 우리는 누구에 대한 반감이 심해질까요? 이 서양 세력에 대한 불안감, 반감이 이제 분명히 세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인박해 소식을 들었던 이 아까 이야기한 그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조선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우리 선교사 9명 죽였지? 그럼 우리 9,000명 죽일 거야. 그거 싫으면 문 열어 개항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좀 사실은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급하게 청나라로 사신을 보냅니다. 자,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청나라에게 이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중재를 요청을 합니다만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놀고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휙 당한 게 아니라 우리도 준비할 건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정보를 모아보니까 지금 프랑스가 녹록치 않다라는 거야. 지금 너네 내가 9,000명 죽일 거야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프랑스는 돈이 없어. 이 당시에 나폴레옹 2세, 여러분들 혹시 나폴레옹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 나폴레옹의 이제 1세의 조카인 나폴레옹 2세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제 황제로 바뀌었죠. 황제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도차이나 반도, 멕시코 플러스 알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지금 독일이 통일 전쟁을 막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거기에 나폴레옹이 발을 넣을까 말까 찜을 해서 좀 얻어낼 게 있을까 막 고민하던 시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신경을 쓸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즈 제독이 조선 요가 안 되겠어 우리나라 사람 죽여서 혼내주러 가야지라고 말은 했으나 사실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하고 다녔느냐? 돈을 끌어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자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자를 확보할 돈이 없어서 빌리러 다니는 거야. 야, 너 뭐 믿고 우리가 빌려줘? 내가 조선 가서 약탈해서 갚을게. 이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해될까요? 자, 그런 소식을 접한 조선은 빠르게 판단하죠. 이 전쟁 버티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로즈 제독이 자신의 함선을 이끌고 조선으로 침략을 하러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치 정도 식량밖에 제대로 챙겨오지 않고 현지 조달을 계획했던 거야. 조선은 너무 만만하게 본 것도 사실은 있었던 거죠. 요 정도 나라쯤이야 내가 그냥 훅 불면은 항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워낙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 이제 베트남이나 라오스 요 일대에서 활약한 것도 있었고 또 이 아편 전쟁 때 이 청나라를 손쉽게 물리쳤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선쯤이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를 가지고 어디까지 쳐들어오느냐?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동네 있죠? 염창 항구까지 옵니다. 여러분 참고 삼아서 염창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염창은 무슨 뜻이냐면 소금 창구라는 거죠. 소금을 배로 실어서
나르는 항구가 여러분들 염창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동네 이름 염창이 생긴 거고요. 참고삼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근데 한강이 이런 큰 배가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강이었어요. 바다에서 싸우는 배가 이제 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위도 좀 많이 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함선과 싸움을 붙었죠. 물론 상대가 안 되겠죠. 우리는 그냥 나룻배인데 얘네는 철갑선이니 하지만 그 와중에 배가 이제 두 척 정도가 이제 침몰하게 되었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한강에서 다시 뒤로 후퇴를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한강이면은 한강의 요 길목에 있는 섬 하나 있죠? 우리 툭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피난 가는 곳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강화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이 강화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었죠. 강화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갯벌이 많아서 배가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은 육로가 발달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물자를 어디로 실어 옮긴다? 바다로 옮겨 실은다. 그런데 그 바다로 옮겨 실는 중심지가 바로 어디야? 길목이 바로 요 강화도와 한강 사이 요 부분이라 그랬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도를 굉장히 강화하고 강화도에 병력을 많이 배치한다라는 것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런 포인트를 누가 읽고 있었다? 프랑스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강화도를 점령해 버립니다. 자, 이러니 조선도 큰일이 나버린 거야. 왜? 식량 조달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버티면 이긴다. 버티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강화도를 점령해 버리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겨? 식량 조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조선에도 큰 혼란이 생기겠지.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어떻게 그럼 프랑스 군대는 쉽게 강화도를 점령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안내한 사람이 조선인이었습니다. 그 조선인 중에서도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길 안내를 했습니다. 외세에게.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프랑스의 죄송합니다.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또 한번 처형을 당하겠죠. 한번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교라는 부분과 국가라는 부분, 뭐 어느 것을 더 우위로 삼아야 될지는 혹은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일이 생겨났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요새 참 말이 많죠.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지금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코로나의 방역과 종교적 신념과 우리가 어느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하게 되는 혹은 생각해 보게 되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국가를 넘겨도 국가의 백성들의 안전과 생명을 넘겨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강화도를 쉽게 점령한 프랑스인들은 이제 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나지 뭐. 식량도 확보했겠다. 플러스 알파 보물도 많이 챙겨가고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이때 강화도에 어떤 보물들이 많았냐면 여러분들 혹시 규장각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정주의 규장각. 그런데 그 규장각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게 외의 규장각, 밖에 있는 규장각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데이터 백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외장 하드에다가 백업 파일 하나씩 만들어 놓죠. 우리 임진왜란 때 그 모든 게 불타 없어지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백업 파일을 어디에다가 강화도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했던 거야. 이 프랑스 놈들이 이때 이게 외교장각 도서 다 털어가요 사실은. 참고 삼아서 이 외교장각 도서 돌려받기는 지금 돌려받았죠. 어떻게 돌려받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고속철도 못 타고 있어요. KTX 타고 있죠. 그럼 그 KTX 고속철도 기술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때 입찰이 붙었어. 우리 고속철도를 할 때 일본의 신칸센, 그다음에 독일의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독일의 고속철도 기억이 안 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뭐 프랑스의 떼제베라고 하는 이 기술이 있었는데 입찰이 붙었는데 우리가 이 프랑스 떼제베를 선택을 합니다. 왜? 여기에다가 이 프랑스 그때 대통령이 우리한테 뭘 해주겠다고 약속했느냐? 외교 장갑 도서를 반환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었냐? 프랑스에 이때 가져갔었던 것들이죠. 물론 지금 돌려주긴 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돌려주었느냐? 영구 임대. 영원히 빌려준다라는 형식으로 빌려줬는데 이것도 웃기죠. 우리 건데 쥐들이 뭔데 빌려줘.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뭐 프랑스에 이제 유럽이나 이렇게 놀러 가게 되면 루브르 박물관을 한번 가보게 될 텐데 루브르 박물관이건 뭐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든 간에 전부 다 뭐예요? 약탈품들이지. 따지고 보면 이게 장무라비 박물관이에요.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야 사실. 어쨌든 이것도 결국 하여튼 뭐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돌려받았으니 다행이긴 하죠. 지금 돌려받았다라는 거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요. 이 프랑스 애들이 여기 강화도를 점령합니다. 그때 이제 고종이 병사를 파견합니다. 이제 어윤수라고 하는 장군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을 모아오느냐? 여러분들 호랑이 사냥꾼이 있어요. 호랑이 사냥꾼 조선에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유행이었어요. 뭐 호환 마마가 무섭다. 호환은 여러분들 천연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병 중에 죄송합니다. 마마가 천연두고요. 호환은 호랑이가 물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었죠. 산에. 그래서 사람 물어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러분들 호랑이가 싹 사라졌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뭔가 사라졌으면 전부 다 어느 시대냐면 일제강점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싸그리 멸종을 시켜버려요. 이 호랑이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약간 영물, 신물, 약간 종교적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정신과도 관련이 있고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 정신마저도 이제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선의 모든 이 정신을 막기 위해 여러분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전기를 끊겠다고 모든 산들에다가 쇠말뚝을 박아서 그 지맥을 끊겠다라고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이 모든 호랑이들을 싹 다 잡아서 사냥해 버려요. 그때 없어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호랑이 사냥꾼이 존재했는데 명포수들이겠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윤수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시면은 요 강화도하고 요 인천 쪽에 가장 좁은 곳이 이제 손돌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건너가면은 제일 편한데 여기가 왜 건너가기 어렵냐면은 물살이 엄청 세가지고 제대로 들어가기 어려워. 이거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할게요. 옛날에 고려 시대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나라가 침략해와서 우리 대몽황제기 때 요때 나온 설화의 이야기예요. 왕이 급하게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를 피신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 뱃사공이었던 고려시대 이야기입니다. 손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뱃사공한테 야 손돌 나 여기 빨리 건너가고 싶으니까 제일 안전한 곳으로 나를 모셔라고 해서 이 뱃사공이 왕을 모시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갔다고 해요. 근데 이 좁은 해협으로 가다 보니까 해류를 따라서 굉장히 자꾸 거꾸로 가가지고 다시 인천 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야, 너 알고 보니까 손돌 원나라랑 지금 뇌물 받고 나 팔아치우려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지. 안 되겠어. 얘 죽여라고 해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손돌을 그 배 위에서 죽였다고 해요. 근데 이 손돌이 죽으면서 나 그런 거 아닌데 왕 이거 보세요. 내가 여기다 바가지를 띄워 놓을 테니 이 흐름에 맡겨서 잘 따라서 가시면 강화도로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손돌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왕과 신하가 그 바가지를 따라서 해류에 따라 진짜 움직이니까 진짜 강화도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이 손돌에 대한 미안함에 매번 제사를 지내주고 여기를 손돌목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여기가 이렇게 거센 이유는 물살이 거센 이유는 손돌이 억울함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존재해요. 그냥 옛날 이야기니까 참고해서 한번 그냥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친 손돌목을 어쨌든 야밤에 빠르게 들어갑니다. 이건 솔직히 좀 운빨도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정족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을 하나 재빠르게 장악을 해요. 근데 이 다음날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 군대가 허허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이거 그냥 소풍 가듯이 갔다 와야지. 분명히 산을 점령하러 가는 건데
조선 군대가 지금 정족 성을 점령한 거야. 근데 그냥 총만 가지고 가. 대포도 안 갖고 가고. 그리고 당나귀에는 그날 먹은 점심 싹 싸가지고 그냥 소풍 가듯이 온 거야. 자, 그런데 이 정족산성 중에서 이렇게 둥글게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이 포수들이 포진하여 있었고, 이 프랑스 군대가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은 이때까지도 아직까지 어떤 총을 썼느냐? 조총을 쐈어요. 이 총의 화력 차이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조총은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예전에 한 번에 얘기했으니까. 근데 지금 프랑스의 군대는 머스킷 플린트락이라고 하는 형식의 총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총탄은 미니에탄이라고 하는 총탄을 사용해요.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조선은 이렇게 해서 이 심지 붙이면은 쥐지직하고 딱콩 쏘는 조총이에요. 임진왜란 이후에 조금씩 발전하였으나 아직 그 정도 단계입니다. 근데 임진왜란 이후로 거의 200여 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흘렀죠. 서양의 이 총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하였느냐? 이게 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부싯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서 불을 내가 붙여야 되는데 불을 붙일 필요가 없어. 내가 이거를 탁 총을 쏘면은 이게 딱 내려쳐주면서 총알이 나갈 수 있게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이제 원래 총알을 앞에서 넣었지. 근데 뒤로 넣을 수 있게 바꿔줍니다. 어떻게? 후장식이라고 해서 뒤에 총알을 꼽을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미니에탄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에서 놓는 총은 이렇게 동그란 그냥 총알을 여기다 그냥 구멍에 넣고 쭉쭉쭉 눌러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꽉 눌러야 되다 보니까 총알의 모양이 조금씩 변형될 수밖에 없고 사정거리가 이렇게 넓지가 균등하게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이 미니에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총알이 드디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현대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약간 나사 있죠. 나사 여러분들 나사 보면 흠 있지. 이런 것처럼 끝이 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총의 안쪽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흠이 나사 모형처럼 조금씩 말려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총알이 나가면서 이 걸려서 어떻게 될까? 빠르게 회전을 하겠지. 그러면서 제대로 직진으로 촥 나가게 되는 거고 우리 조총은 약간 어떻게 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정거리와 정확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후장식 총 뒤에다가 탄 하나 꼽는 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앉아 쏴, 엎드려 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조총은요, 1분당 한 발을 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쏴야 되느냐? 자, 일어서서 총알을 장전하고 불을 붙이고 서서 조준한 다음에 발사해야 돼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누가 날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노출이 너무 많이 되겠지. 근데 이 후장식 탄환은 어떻게 될까? 자, 엎드렸어. 내가 매복한 다음에 총알을 탁 넣고 당겨요. 그 다음에 쏠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것은 1분에 10발이 발사가 가능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지금 200여 년 동안 이 총의 화약의 무기류의 발달이 이렇게까지 격차가 난 거예요. 이런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강화도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고 플러스 알파 이 힘으로 그냥 당연히 프랑스 군대도 어때? 너무 여유 있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어윤수가 여기 나무 있죠. 나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나무에다가 빨간 손수건 같은 걸 달아놔요. 여기에 접근하면 이제 자신들의 사정거리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지.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프랑스인들은 뭐야 소풍 오듯이 쓱 지나갔어. 그때 어떻게 했을까? 매복하고 있었던 이 호랑이 사냥꾼들이 팍 일제 사격을 합니다. 이때 프랑스 군사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어요. 본인들 말로는 4명 정도밖에 안 죽었다. 뭐 4명에서 3명 정도 사망하고 부상자가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실제로 목격한 뭐 백성들의 말로는 40에서 50여 명이 사망하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증언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여기서 크게 승리한 조선군. 지금 프랑스 군대는 이 도시락도 챙기지 못하고 후퇴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더 싸우려면 싸울 수 있었습니다. 왜? 프랑스 군대가 그렇게 피해가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프랑스 해병대는 이제 이렇게 싸워. 내가 후장식 탄환이 가능하잖아요. 한 손으로 총을 쥐고 어무 사격을 하고 부상병을 한 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될까요? 이런 총이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상자를 빠르게 치료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싸울만 했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식량이 부족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이 이 승리를 경험으로 어떻게 했다?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만하네. 손돌목 일대를 차지했으니 수운을 통해서 다시 식량이 전달이 되겠네. 자, 이러다 보니 프랑스 군대가 어떻게 해? 더 이상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후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 상황만을 보고 이거는 조선의 승리가 아니라 프랑스의 승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엄밀히 따져도 조선의 승리예요. 이런 압도적인 무기 차이를 가지고도 정복하지 못했고 플러스 알파 프랑스가 뒤에 가서 다시 청나라로 돌아가요. 식량 부족으로. 그리고 뭐라고 할까? 어디 가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우리의 전투가 아니야. 로즈 제독이 독단으로 싸운 거야 라고 무마시켜버립니다. 본인도 좀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소문이 사실은 어느 정도 또 돌리게 되겠죠. 이 소식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법 거세게 덤벼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병인 양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병인 박해, 제네랄 셔먼호 사건, 그 다음에 병인 양요까지 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오페르트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와요. 이 독일 사람인데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들어오죠. 이 상인이 다시 한번 또 와가지고 야, 조선 문 좀 열자. 우리 교역 좀 하자. 돈 좀 벌고 싶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남현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사 지내는 걸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효, 예 이런 걸 중요시 하니까 이렇게 할까? 흥선대원군의 아빠 묘지를 파서 흥선대원군의 아빠의 시신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 문 열면 내가 너희 아빠 시신 돌려줄게. 요거지. 이거 완전 양아치지? 이게 진짜 양아치예요. 근데 이거 하러 갔다가 못했어. 왜? 이 남현군 묘가 너무 튼튼했기 때문에 이 도굴꾼을 데려갔다가 이 도굴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식으로 독일에게 이제 조선에서 항의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오페레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럴 거면 문을 열지 그랬어. 그럼 내가 이런 행동 안 했지. 우리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는 거야.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할까? 분노가 굉장히 서양 세력에 대한 불신,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옛날에 분명히 장사하러 갔었던 제네럴 셔먼호가 돌아오지 않아서 이것을 쫓다 보니까 제네럴 셔먼호가 조선까지 갔다가 사라졌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다 보니 다 죽었구나. 안 되겠다. 이걸 빌미 삼아서 이번에는 또 미국이 문을 열라고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로즈 제독이 아니라 로저스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미국의 장교인데 이 로저스 제독은 예전에 일본에 문을 연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대포 몇 방 쏘고 혼내주면 문 열겠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거 핑계 삼아서 쓰고 와서 교역합시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소문을 좀 들었어. 왜? 프랑스랑 싸워서 제법 싸울만 했고 이겨봤다라는 거야. 쫓아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함척과 군함도 제법 많이 준비를 합니다. 군함 5개에다가 5척에다가 약 1200여 명의 해병대를 데리고 옵니다. 플러스 알파 이 미군은요 정말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남북전쟁을 막 끝내고 돌아온 잘 훈련된 병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번에 또다시 또 어디를 쳐들어와? 강화도를 쳐들어옵니다.
자, 이 강화도를 이번에는 근데 미국과 프랑스는 조금 달랐어. 전쟁의 규모도 달랐고, 물론 조선도 제법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함포를 강화도에다가 엄청나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 로저스 대령이 놀랬어. 내가 남북 전쟁 때도 이렇게 많은 함포 사격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함포를 다량으로 준비해서 막 쐈는데 문제는 뭐야? 사정거리지. 닿지 않아요. 이런 무의미한 함포 사격이 막 되다가 결국 미국이 상륙하게 됩니다. 어, 이 미국에게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리고 어, 군사의 훈련 정도, 화력의 차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병사 수마저도 압도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뭐에 놀랐냐면 이 정도면은 물러날 줄 알았어. 문 열자고 할 줄 알았는데 싸우다 보니 정말 결사항전하는 거야. 총알이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돌, 풀뿌리를 던지고 육탄전으로라도 싸우면서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라고 미국도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조선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죠. 역시 보급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물러날 줄 알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문을 열 줄 알았던 로저스 대령도 이거는 좀 안 되겠네. 장기전으로 가야겠네. 근데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다시 말해서 조선이라고 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거든. 그 정도의 군대는 안 된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 식량도 부족하다. 그리고 풍토병까지 돌아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대장기 여기서 승리했어.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깃발을 달고 다니죠. 그 조선의 깃발을 가지고 갑니다. 이걸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약간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가져가는 게 있어요. 조선의 깃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조선의 뭐 조총도 몇 개 챙겨가기도 합니다. 기념품처럼 가져가는 거죠. 갑옷을 하나 챙겨가요. 조선의 갑옷을. 왜 이 조선의 갑옷을 챙겨가느냐? 이 조선의 갑옷이 너무나도 특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놀랐느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서로 총격전을 하겠죠. 막 총을 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선의 군인들이 분명히 미국인들의 총에 맞았어. 사실 여러분들 이때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은 이 조선의 사수들은 명사수이다. 우리 옛날에 기억난지 모르겠지만 그 효종 때 나선정벌 때도 총 굉장히 잘 쐈다고 이야기했었죠. 특히 이 프랑스와의 병인 양육 때도 이 조총으로 프랑스 군대를 상대했었다라는 거야. 명사수다, 백발백중이다. 조총으로도 사람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총으로 빵빵 쏘니까 막 쓰러져. 근데 쓰러졌던 조선의 병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달려드는 거야. 총에 맞아도.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갑옷이 신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조선도 이 병인박해, 병인양요를 거치면서 무기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과학과 기술이 갑자기 이 몇 년 안에 갑자기 확 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화약 기술이 갑자기 발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참고 삼아서 이런 건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박규수가 제네럴 셔머노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그 제네럴 셔머노의 그 부품들을 다시 한번 분해해서 확인해서 조립하는 작업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배를 만들어 볼까 또 생각해봤지만 아직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기술력도 분명히 딸렸고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면 어떤 무기를 개발하는 게 좋은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갑옷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방탄조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총탄은 이제 쇠를 뚫을 수 있겠죠. 근데 총탄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 하냐면은 질 좋은 천들을 여러 개 이렇게 덧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미니에탄 아까 이야기했지. 이 미니에탄은 어떻게 돼? 이렇게 나갈 때 직진으로 나가면서 회전을 한다 그랬지. 자, 이게 회전하면서 이 질 좋은 천들이 같이 이렇게 말려서 이 총알이 깊숙이 박히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방탄조끼 개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탄조끼도 쇠로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특수 섬유로 만들어진 것들이지. 이해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 몽골 기병대도 옛날에 그랬었죠. 여러분들 몽골 기병대한테 제일 위협적인 무기는 활이었습니다. 근데 그 활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회전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질 좋은 천들과 두꺼운 가죽을 덧대 입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 화살이 막 회전하면서 들어오면서 어떻게 할까? 이걸 딱 꽂혔어. 그럼 어떻게 돼? 말려 들어갔겠지 천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빼면 돼? 선생님이 꽂혔을 때 천을 이렇게 잡아서 피면은 화살이 쉽게 빠지겠죠. 치명상을 덜 입겠죠.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와 진짜 안 뚫려. 근데 단점이 있어. 너무 두꺼워. 한여름이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여름에 뭘 입고 뛰는 거야? 솜니부를 입고 뛴다고 생각해봐. 너무 덥겠지. 어. 두 번째,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그냥 일반 천이야. 이불 같은 거라고. 뭐에 약할까? 불꽃에 약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기괴한 모습을 보는 거야. 미국인들이 막 총을 쏘겠지. 총을 쏴서 딱 맞추는데 벌떡벌떡 일어나. 그런데 대포를 딱 쏘면 어떻게 돼? 막 불꽃이 확 튀겠지. 이 불꽃이 튀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옷에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야. 이런 막 기괴한 장면을 본 거야 이게. 막 이 미국인들은 깜짝 놀랐지. 어.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 갑옷을 미국으로 가져가고요.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이 방탄조끼를 만들어내죠 나중에. 이 참고 삼아서 여기까지가 이제 신미양요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리하면서 필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외교에다가 필기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연도는 적어드리겠지만 연도는 여러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순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1866년이고요. 이때는 1868년. 자, 그리고 이거는 1871년. 자, 결국 신미양요 때 여기까지 이제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는데 이 신미양요 때 이 미군이 어쨌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여기서 버텨봤자 뭐 나올 것도 없고 이미 프랑스 애들이 한 번 또 다 털어가기도 했잖아요. 돌아가기로 합니다. 조선은 자신들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미국 역시도 나름 자신의 승리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분명히 그 화력 차이를 느꼈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조선은 이때 무엇을 하게 되느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핍니다. 뭘 거부하느냐? 통상, 무역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쇄국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쇄국 정책은 완전히 문을 다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거랑 다르게 교역 자체만에다 포커스를 두는 게 이제 정식 명칭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척화비가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외세의 침략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였고 그리고 왜 문을 걸어 잠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참고삼아서 흥선대원군이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피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거예요. 문을 아예 열지 말자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조선은 상공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지. 근데 지금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면 상대가 될까요? 어, 그 교역의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쉽게 조금 더 쉬운 비유로 이야기하면 거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등치가 비슷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창 건장하고 힘이 센 나이야. 근데 힘이 센 나이인데 한 7살짜리 유치원생이랑 똑같은 링에서 권투 시합 붙는 거 공정한 건가요?
아니죠. 체급 차이가 분명히 있죠. 마찬가지예요. 조선의 체급이 아직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문을 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흥선대원군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거였는데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였다? 문을 아예 닫아버리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옳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까지 이야기했으면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마무리되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조금 더 설명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자, 흥선대원군이 이제 좀 있으면 쫓겨나요. 이렇게까지 모든 권한을 다 하고 개혁도 하고 힘이 센 것 같은데 어떻게 쫓겨나요? 왜? 나이가 차니까. 누구의 나이가 찼어? 고종이 20살이 넘어가니까. 그럼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해야 돼? 더 있고 싶어도 물러나야 돼.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서 고종은 자신만의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어요. 아버지랑 다르게 물론 아버지의 좋은 장점들은 고스란히 갖고 이어가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한다든지 서원을 철폐한다든지 요 내용들은 고스란히 이어가되 그 아버지가 실패한 부분들을 다시 좀 수정해서 가요. 그게 바로 뭐야? 개화, 문을 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등용하였었지만 개화파의 선구자였던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을 중용시켜서 우리가 문을 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느냐? 일본이 배를 타고 와서 함포를 빵빵빵 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문을 열게 되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 중 하나는 요 신미항요 있죠. 이 신미항요 때 사실 우리와 통역을 하기 위해서 탔었던 그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청나라 사람도 있었고요.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때 기록된 사진에 일본 사람도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안토이로일 거예요.라고 하는 일본의 군사 스파이 같은 사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신미항요의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를 어디에다 했을까? 일본에게 했겠죠. 그리고 일본은 그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다? 문을 열었다. 문을 열 수 있게 쳐들어왔다. 요 이야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왜 보시면 프랑스랑 미국이랑 맞짱 떴을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하더니 왜 일본에게는 그렇게 손쉽게 문을 열게 되었는가? 일본에게 막 쉽게 굴욕하였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끝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얼굴 보면서 좀 더 여러 가지 얘기 못 하겠네요. 바로 평가할 겁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 좀 잘하세요.